배달의 민족이 이제 게르만의 민족이 됐다. 아, 그쵸. 예, 제가 뉴스의 마지막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글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 EJ 데스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한 가지 뉴스는 좀 약간 오래된 건데, 그래도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어제 막 이제 기사가 나와서, 막 기사가 쏟아지길래, 아, 이거다. 지랄하고 자빠져. 어떤 주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배달 시장 2위 업체인 요기요가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습니다. 합병이라고 나오던데 인수인가요? 뭐 합병이나 인수랑 같은 얘기긴 한데 좀 다른 얘기죠. 이거는 합병은 아니고요. 합병은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한 플랫폼으로 합쳐서 뭐 이런 것들을 합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거는 합병이라기보다 이제 인수, 서로 별도 경영하겠다고 하니까 합병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이 요기요라는 업체가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인데,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가 한국에 2011년인가? 그때 RPG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18년인가? 2017년인가? 뭐 사명을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어쨌든 이번에 배달의 민족의 지분 가치를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뭐 한 4.8조? 4.7조? 그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해서 87%의 지분을 인수하고, 이제 13%가 배달의 민족 경영진의 지분인데, 그 13%의 지분을 독일 본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쪽의 지분으로 이전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지분 인수가 정확히 몇 %로 나온다는 말은 없는데, 들리는 썰로는 동일한 13%로 인정을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딜리버리 히어로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9.4빌리언이에요. 9.4빌리언. 그러니까 94억 유로 정도 되는 거죠. 94억 유로면 대충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환율 한 1,300원 때리면 한 12조 4천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13%면 한 1.6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진은 한 1.6조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 썰이니까 정확히 13%로 똑같이 인정해줄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은 1.6조를 벌든 1조를 벌든 뭐 4천억을 벌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죠. 하여튼 많이 버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인터넷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이제 게르만의 민족이 됐다. 아, 그쵸. 네, 제가 뉴스의 마지막에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에디가 선수를 쳤네요. 안 그래도 배달의 게르만 민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그 경영진 분들은 제가 볼 때 돈을 벌고 싶었다기보다는 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한국 기업이고,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독일 본사의 자회사기 때문에 이 독일 본사에 있는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로 진출하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버 DH 아시아라는 합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 측과 그 우아한 형제들 측이,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고요. 회사가 50%씩 지분을 합작해서 합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싱가포르에 설립한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을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서는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점유율은 30%씩 되니까 버릴 순 없고 돈은 계속 깨지고 수익은 안 나고 차라리 1위 업체를 사자, 이런 전략을 가져갔던 것 같고, 배달의 민족 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1위 업체긴 한데 점유율이 44%?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매체마다 44, 뭐 48 이렇게 보긴 하는데,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1위 업체긴 하지만 치킨 게임 때문에 어쨌든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카오나 쿠팡이나 네이버도 한다 그러고, 어쨌든 딜리버리 코리아 측에서도 계속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계속 치킨 게임을 할 바에는 좀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자, 이런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현재 그랩, 그 다음에 우버이츠, 그 다음 고잭이라는 회사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아마 그 시장에 우와 DH 아시안가, 요 합작 조인트 벤처가 진출을 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로 뭐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그 M&A 전략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40개 국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M&A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15년 4월에 3위 업체인 배달통을 인수했고, 17년 9월에는 4위 업체인 푸드플라이를 인수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했으니까 우리나라 배달업계에 1, 2, 3, 4위가 모두 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의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 독점 시장인 건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점 기업을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사들의 목적은 독점을 다 목표로 하죠. 회사는 독점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고, 독점 시장을 만들어야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독점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정위에서 과연 이걸 허가해 줄 것이냐,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데요. 자, 공정위는 시장 독점이나 어떤 지배적 사업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인수합병이 있을 때 인수전 허가 같은 걸 내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배달의 민족도 거기 안에 포함되는 카테고리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지분의 20%를 M&A 할 때는 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인데, 배달의 민족도 그 결합 심사 대상이고,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G마켓과 옥션, 이베이 코리아가 합병을 할 때 이런 이슈가 잠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온라인 마켓 대비해서 두 업체가 가졌던 시장 규모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온라인 마켓 총 매출액이 111조고 G마켓 옥션의 거래액이 한 16조 정도 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뭐 15%? 뭐 7%?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허가가 났던 것 같고, 지금 배달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요기요란 업체가 3, 4위 시장 배달통이나 푸드플라이도 다 인수한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총 거의 완전 독점 시장을 만들어버린 건데, 공정위에서 허가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통 치킨 게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배달 쪽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추후에 잡혀있던 스케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동은 되긴 됐습니다만, 어쨌든 배달 쪽도 이 요기요와 이 배달의 민족 양강업체의 치킨 게임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완전한 독점 시장이 된다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주 나오던 쿠폰들이 좀 적게 나오던가 혹은 아예 나오지 않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수수료 같은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어떤 건당 수수료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정액제, 그러니까 월, 정확히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만 내면 매달 배달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에서 아마 다시 정률제 같은 걸로 바뀔 확률이 높지 않나. 왜냐면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 사실 식당 사장님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식당 사장님들이 이제 와서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거나 혹은 전단지 같은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소비자가 이미 이 플랫폼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 남아있는 이제 배달 업체는 물론 작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가 쿠팡이츠가 남았죠. 우버이츠는 저희가 10월인가 9월에 철수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츠 하나 남았는데, 쿠팡이츠가 뭐 선전을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쿠팡이라는 모기업이 아무래도 굉장한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배달 시장 쪽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적자를 보더라도 이 메인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츠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영업을 해서 점유율을 뺏어오겠다, 그런 게 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쿠팡 거래액이 워낙 크고 쿠팡 고객도 워낙 많고, 더군다나 쿠팡 앱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사용되는 앱이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흑자만 나고 있다면 쿠팡이츠에 한번 올인해 볼만 할 텐데, 문제는 본업에서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쿠팡이츠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반대로 딜리버리 코리아 입장에서는 쿠팡이츠도 내가 사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딜리버리 코리아 측에서 비즈니스 가치 평가를 제대로만 쳐주면 이 기회에 이걸 파는 것도 괜찮겠다, 자금 수혈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다 뇌피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딜리버리 코리아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럽이나 전 세계 쪽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난민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난민들을 많이 고용해서 배달 요원으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 실업 문제도 많이 해결했다, 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딜리버리 코리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한 이미지 하나 띄워드리면서, 자, 첫 번째 뉴스 마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경제 뉴스는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이 거의 하루 종일 도배를 한 상황이었는데,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딱히 별다른 기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기사가 나오기에 현지로서도 이게 사인했다 정도만 나오지 디테일한 어떤 내용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가 안 나왔나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 경제 이슈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경제 기사에서 이렇게 세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그 전에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물론 뭐 견제는 했겠죠, 서로. 어쨌든 16년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대선 후보 공약으로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크게 한번 때리겠다, 불공정 무역을 바꾸겠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때 뭐 트럼프는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한테도 얘기했었고, 뭐 일본도 얘기했었고, 유럽도 얘기했었고, 계속 뭐 방위비 올려야 된다, 무기 많이 팔아야 된다, 무역 우리가 너무 적자 보고 있다, 뭐 공장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트럼프 선거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뒤에 어게인만 붙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싸움에 대한 일지를 저희가 다 말씀드리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정리된 기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제 기억으로는 한 3번인가 4번인가 관세를 계속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이렇게 틱포텟 전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싸움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중국 측에서는 처음에 트럼프가 시비를 건 건 아무래도 무역 흑자를 중국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무역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 적자를 좀 메꿔주면 이 싸움은 쉽게 끝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협상을 하는데 농산물을 얼마를 더 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 트럼프의 전략은 무역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한마디로 패권 전쟁이었던 거죠.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가 일본과 독일도 그때 서독이었죠. 서독과 일본의 환율을 절상시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서독과 일본의 환율을 절상시킴으로써 그 무역의 균형을 좀 맞춰보려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결국에 독일과 일본은 굉장히 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일본은 아직도 거기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독일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독일은 또 이제 90년에 통일되긴 했죠. 독일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유럽 연합이라는 뭐 물론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유로라는 화폐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은 거기서 벗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일본은 그런 계기가 없어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미국은 어떤 그런 패권 전쟁에서 이겼던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중국한테 이제 까불지 마라. 우리가 전 세계 넘버원이다. 중국 니들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처음에 무역 협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패권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합의를 좀 안 하고 이렇게 된 바에 뭐 니네들은 선거로 하는 민주주의 우리는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중국 경제도 물론 나빠졌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일당 독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이 강한 나라라고 해도 트럼프 자체가 선거로 뽑힌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재선에서 떨어지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적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지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빅딜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부분 스몰 딜 아니면 미니 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뒤에 이제 간단한 무역 합의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환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금융개방,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 다음 뭐 중국제조 2025 같은 것들을 과연 중국이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더 큰 2차, 3차 합의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좀 힘든 상황에서 미중 무역 합의 때문에 흔히 말하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OECD 국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어떤 그 기사도 있었는데 실제로 미중 무역 합의 우리나라는 뭐 수출 대부분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중국 수출이 26% 거기에 뭐 대만이나 홍콩까지 포함한 중화권 국가 하면 30%가 넘고 미국 수출이 17%인가 그래서 거의 수출의 50%가 중국하고 미국으로 나가는 나라인데 이 중국 미국이 싸우다 보면 관세를 매기고 하면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좀 덜 사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부품으로 사용돼서 중국이 그걸 조립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식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제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제품들도 중국에 수출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완제품도 수출하지만 부품이나 소재들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이 올 한 해 거의 계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 어쨌든 향후 우리가 이제 환율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 경제가 2020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무역 합의를 두 번째 뉴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EJ 데이스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